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가 하나둘 확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거둔 승기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질 수 없다. 이렇게 벼랑 끝 승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양학부 초빙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전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로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후보의 3자 대결로 정리가 됐습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출마를 기다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개인적인 사유를 이제 들기도 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아마 이번에 출마하겠다라고 의사를 피력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듯이 오세훈 현 시장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당시에 나와서 한번 이제 패한 바가 있는데 또 이렇게 재차 또 패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자 대결로 확정이 됐는데 이 경선 방식을 보니까요. 교수님,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권리당원 50%에 국민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치르지 않았습니까? 글쎄, 저도 좀 그거는 명분을 너무 앞세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제 100% 한다 그러면 더 폼이 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보다도 서울 시민 50% 그리고 당원, 권리당원 포함한 당원 50%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이고 적절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당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이완돼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반영하면서 그것이 경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결집도를 높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으로 봤을 때도 네.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그런 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노파심인데 이번에 그 지도부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잖아요. 전략 공천을 한다고 그래갖고 송영길, 박주민 의원 배제시키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전 준비도 안 돼 있는 박영선 전 장관 나오라고 하다가 또 퇴짜 맞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거에 압력을 넣은 부분들이 결국 당원들이었거든요. 일각에서는 강성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왜 지도부가 이렇게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러한 불만과 또 당사 앞에서 거의 매일 농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윤호중 비대위와 또 전략공천위원회가 다시 결정을 번복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원들의 좀 입김을 좀 제어하려고 하느냐, 하여튼 제 생각인데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선 방식으로 서울 시민 50%, 당원 50%로 해서 이런 것이 하는 것이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애초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나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기서 경선을 치르게 된 상황인데 이거를 국민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는 이것도 다른 포석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도부의 고민이 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고육지계를 지금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전략 공천을 좀 해서 새로운 인물을 좀 투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좀 안 된 겁니다, 뜻대로. 자, 그렇다 그러면 누가 좀 더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박영선 전 장관이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이제 득표율은 보여줬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한번 또 타진을 해봤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송 전 대표를 배제하려고 지도부가 애를 썼는가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큰 틀을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고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그야말로 인적 쇄신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8.6 용태론도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이제 나름의 기획은 있었던 거죠. 지금 뭐 비대위 체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곳이 서울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원래 그 생각하고는 상당히 지금 달리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좀 그림이 많이 망가진 상태가 결국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정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이후에 바로 대표였는데 바로 지방선거에 나오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게 된 부분은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8월에 당권 투쟁 이러한 문제도 같이 연루돼 있고 또 이재명 고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진출을 좀 막아보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부에서의 계파 간의 권력 투쟁으로 심화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있어서 대안도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나온다고 얘기는 안 하고 안 나오겠다 그러고 박영선 전 장관도 상당히 지난번 보궐선거에 상당히 큰 표차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계에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송영길과 박주민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한다는 거. 그냥 경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죠?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들 당내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울 경우에는 경선 기회를 보장해서 그것이 당원과 서울 시민들이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경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그것까지 박탈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명분이었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서 민주당의 혼란과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재 비대위원회라든가 전략공천회가 명분이 떨어졌던 거고 그리고 일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공정한 경선을 줘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원들이 판단하고 서울 시민들이 판단해서 경선 떨어뜨리는 것이고 또 이제 김진애 전 의원도 나왔잖아요 이번에요. 상당히 그 진보적인 인물도 나왔고 박주민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네. 정치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겠나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후에 있을 뭐 당권 경쟁 등을 고려했을 때 명심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작용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이 대선 패배를 누가 했느냐, 대선 패배 요인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24만 표, 25만 표 차를 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민주당에 11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있는데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걸 조금만 뛰었으면은 25만 표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뒷짐만 지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당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뒷짐지고 있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파 이해에 충실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송영길 대표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선 패배 요인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역작용으로 권력 구조에 작용했던 거죠. 네, 일부에서는 뭐 대선 패배나 부동산 정책 책임론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 지금 후보군이 이런 지적을 또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 그 쇄신 공천에는 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인물, 어떤 참신한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로 좀 투입하는 데는 일단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입도 제대로 못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0%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결정한 그 배경이 이제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국민의힘이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역시 본선에서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새로운 인물이 투입이 어렵다라고 전제한다면 기존에 있는 기성 그 정치인들을 놓고 경선을 치르더라도 그래도 국민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서 네. 100% 여론조사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이제 100% 여론조사로 한다면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죠? 주로는 그렇게 된다고 예. 봐야 돼요.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경선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선정이 되면은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니까 후보로 결정이 되면 이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기한이 있더라고요. 오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지 그 지역구가 또 비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궐선거를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를 때 같이 치른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경선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도부가 전혀 판단 미스 결정 어떤 유보 이런 뭐 대안이 없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국민의힘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뭐 지금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 순조롭게 되는데 민주당은 유일하게 서울 지역 경선이 제대로 안 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검증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니까 이것이 일주일 안에 결정한다는 것이 좀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진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토론을 좀 확실히 하자. 왜 그러느냐. 지금 송영길과 박주민 의원은 좀 이게 사퇴 시한이 있으니까 1년 동안 비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토론 한 번만 하고 빨리 하자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김진애 전 의원 얘기가 더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네. 1년 뒤에 어차피 보궐선거를 하니까 그 지역이 사실상 민주당한테 이렇게 불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은평과 인천 계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에 좀 더 TV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토론도 할 수도 있고 뭐 라디오 네. 토론도 할 수 있고 김진애 전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갈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특히 뭐 국민 100% 여론조사를 하든 뭐 50% 하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선이 좀 길게 진행이 돼서요. 6월 1일에 이 지역구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지 않으면 이게 내년 4월에 보궐선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1년 정도는 그 지역구는 공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의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의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역들 가능한 한 지금 출마를 안 시키려고 약간의 이제 권고령 같은 것까지 좀 내리기도 했고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몇 자리 정도 비는 정도가 뭐 민주당의 향후에 의정 활동하는데 무슨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진퇴양난인 거는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의석도 다 잃고 또 뭐 이 서울시장 본선에서. 선거에서도 또 패배하고 이러면 이제 뭐 다 잃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다 취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진애 의원으로서는 어찌 됐건 이제 후발 주자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여론조사 면에서 그렇고 사실은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대중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최대한 좀 알려보겠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점을 이제 최대한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당선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반영이 돼서 네. 경선 과정을 좀 이제 그야말로 그 정석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구가 만약에 1년 가까이 공석이 되면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 없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아무래도 지역에서의 뭐 여러 가지 현안을 이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들을 어느 정도는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불리한 점이 생기는 건 분명하죠. 네. 네. 그런 목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경선 이 절차를 좀 진행을 할 필요도 있겠군요. 자,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경기지사 선거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김은혜 의원이 확정이 됐어요. 네. 예. 유승민 전 의원을 꺾은 건데 그러면 이거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윤심이 더 크게 작용한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본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나가 보세요. 그래서 나갔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의 무주공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당내에 커다란 비주류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권력 관계로 봤을 때는 아마 용인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던 사람을 이제 내보낸 거죠. 거의 차출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윤심이 분명히 그거는 이제
작용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승리했습니다만은 이 투표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죠. 네. 이제 물론 김은혜 의원이 상당히 큰 표차로 8% 가까이 이제 이겼지만은 민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60.31%고 김은혜 의원이 38.7%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돼요. 당심에서 이제 거의 28대 71로 김은혜 의원이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당심이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뭐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과 경선 과정에 상당히 대립을 했었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을 전폭적으로 밀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게 되면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는 네.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층이라든가 청년층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물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를 받고 상당히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경기도지사에서 선거에서 이거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심을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유승민 전 의원이요.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예,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김은혜 의원이 출마하도록 한 게 문제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이번 경기지사 선거 결과를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또 다시 한번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기대하듯이 무난하게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또 이제 본인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는 바람에 자신의 지역구가 또 비잖아요. 그것도 보궐선거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에서. 근데 그 지역도 뭐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이도저도 다 얻은 최선의 이제 결과를 내는 셈이나 다름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경기지사 후보로 당원들이 김은혜 후보를 선택을 했는데 경기지사 지방 본선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고 또 본인이 이제 결과적으로 비워두게 된 성남시에서조차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거 못지않게 좀 타격이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국회의원 안 그래도 지금 의석수가 하나라도 좀 아쉬운 그런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석이 이제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를 좀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도 상당히 지난 그 대선의 연장선에서 치러지는 이제 그런 성격이 좀 강한 상태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명심 논란도 있지만 이쪽도 윤심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다시 재연되는 이제 연장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재명 이제 전 지사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텃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대선 과정에서 득표를 더 많이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의 그림자를 확실하게 윤심을 반영해서 나온 후보자가 지우는데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커질 뿐만 아니라 전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윤심이 작용한 거라면 이 결과에 따라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좀 미칠 영향이 크고 네, 그 책임의 화살이 또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후폭풍이 이제 꽤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경선 뭐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기도요? 예.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런데 이게 대선 당시를 보면은 이재명 고문이 윤 당선인을 47만 표 차이로 앞섰던 곳입니다. 예. 본선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선 때 경기도 지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 지사는 이제 경선에서 이긴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플러스 우리가 뭘 좀 더 봐야 되냐면 한 이재명 고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선거 때. 단순하게 지원을 하겠죠. 네. 당연히 지원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원할 경우에 그냥 유세 지원을 그냥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성남 분당갑이 좀 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남 분당갑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 아닌데 또 거의
거기서 이제 그 분당에 지금 이재명 고문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예를 들면 뭐 은평이나 예를 들면 인천에 이렇게 안전한 데 출마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데 출마하면서 각기 경기도지사의 선거도 지원하고 정치적 재개를 노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일각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자기가 출마하면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 이재명의 2라운드를 벌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원 유세 정도만 할 것이냐 아마 지원 유세는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이제 이재명 고문 측하고 민주당 내에서 고민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의 말을 보면은 다들 이재명 고문을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안민석 의원은 대장동 저격수 이재명 지킴이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대장동 저격수를 이재명 지킴이가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킬 장수가 맞서야지 승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팽팽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 선거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선거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윤 당선인이 이제 집권 이후에 높은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여준다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경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윤 당선인 임기 초반에 제가 보건대는 50% 넘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임기 초반부터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할 때는 특히 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견제 심리가 더 많이 작동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그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경기 지역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승민 후보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승민 후보는 어찌됐건 그 독자 생존 역량이 좀 있는 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의 공세를 좀 적당하게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개인기로 좀 돌파하는 것이 가능한데 김은혜 후보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력이 많거나 행정 경험이 많은 그런 인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나갈 개인기가 과연 있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이재명 저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 윤석열로 다시 붙었을 때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의 선택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동연 후보 같이 좀 외연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국민의힘이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하면서 지금 명심이다, 윤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대선 구도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구시장 경선을 봤더니요, 여기는 3파전이었습니다. 홍심이냐, 윤심이냐, 박심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홍심이 이겼습니다.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까지 방문했잖아요. 사실상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영하 변호사 잘해보세요. 뭐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대구에서의 당원 그 경선은 홍준표 의원이 이기는 걸로. 김재원 전 의원과 이영하 변호사가 이제 서로 단일화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컸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는 국민의힘의 워낙 거센 지역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TK의 중심 지역에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과 상당히 좀 다른 그리고 비주류로서의 어떤 거점 확보를 할 수 있는 홍준표 이게 TK 지역에 이제 근거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역학구도에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홍준표 의원은 계속 큰 소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기 대권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에 나간 거기 때문에 뭐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아마 아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갔던 거는 이용화 변호사한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좀 하여튼 홍준표 의원이 그걸 스스로 극복해내면서 경선에서 이기면서 그런 국민의힘 내의 권력 당내 구도랄까요? 정권 내 권력 구도에도 미묘한 지방선거 이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심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심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좀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 네. 근데 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친박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다라고 그러면 박풍이 의외로 좀 거세게 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제 박심이 좀 분산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패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TK 지역이 역시 그 윤심은 별로 작동하지 않는 게 이번 경선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다른 지역은 이제 어떨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되면 박심이 거세게 불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윤심이 과도하게 작용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 일종의 지역 일꾼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방선거 관련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 일부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 검수완박 법안을 중재안을 이제 합의한 걸 두고 좀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검찰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관련한 입장이 나왔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혹시 뭐 검찰 권력과 헌법 가치를 우리가 애들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헌법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3의 권력 비대해진 검찰 권력은 견제해야 되고 이것은 선출된 권력이 제어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헌법 가치일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좀 입을 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전부 출범 초기에 상당히 민주당과의 너무 격렬한 대립 관계라든가 극한 투쟁 관계로 가게 되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총리 후보 예를 들면 통과 문제, 인사청문회 문제, 또 정부조직법 관련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또 이제 뭐 공간 인정한다부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민주당과의 극한 대립을 피하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 검찰의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는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검찰이라는 집단은 상당히 집단주의가 아주 특수하게 작용하고 있고 위계서열도 강하고 내부 응징력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집권해서 대통령이 된다 그랬을 때 검찰을 확실하게 예를 들면은 관리하면서 자신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뭐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행동한 걸 보면은 일단 검찰 권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부패와 경제만 제외하고는 그것도 이제 직접 수사권을 뺐겠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 해석을 좀 애들로 할 수 있다. 네네. 근데 지금 이거 합의안 두고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 가진 직접 수사권 이제 6대 그 범죄와 관련된 수사권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와 경제를 제외하고는 없애는 걸 일단 합의를 했잖아요. 일단은 이 두 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남겼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거기로 넘기겠다는 입장인데 우선적으로 없앤 그 범죄 관련 수사권 가운데 선거 관련 범죄가 있거든요. 이걸 두고 이거 정치인들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언을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야합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이제 일각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선거법 관련한 부분은 여야를 불문하고 사실은 좀 가능한 한 검찰 수사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다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싹 뺀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여야 국회의원들의 그런 이해관계가 작동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절충을 한 거죠. 서로 반반씩 양보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부분적으로 남긴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 개 분야는 남긴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수사를 보완시킬 수 있는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또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찰 통제는 가능할 것이다. 내지는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 가운데 뭐 이걸 100% 지키기는 어려워도 한 80%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서는 지금 향후에 협상하는 거로 지금 뒤로 밀어놨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부분은 지연시키는데 일단 성공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중수청 부분은 상당히 좀 진퇴양난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거기서 일종의 출구를 찾은 거다 이렇게 좀 보는데 왜냐하면 대검찰청 또 검찰의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수사 권한이 이제 타 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도 별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있죠. 또 이 검찰도 있죠. 거기다가 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생기게 되면 그 결국 그 청장이나 뭐 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영향력 이걸 유지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국민의힘이 응해주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아주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는 것이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별로 지금 원하는 바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협상을 하는 쪽으로 뒤로 일단 미룬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결국에 어디 산하로 가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고 누가 가서 또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적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여대 교양학부 초빙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현안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